태국이 아비 교환이 됐습니다.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뻔뻔하게 한국에게 요구하던 태국민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저는 태국 출신 건축가 수린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일하며 국제적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방콕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건축을 전공하고 지금은 상하이의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죠. 동남아 건축가로서는 드물게 중국의 메이저 건축사에 입성한 사례입니다. 수린, 이 설계 검토 좀 해주시겠어요? 중국인 동료들이 내게 말을 걸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들의 말투에서 전문가로서의 존중이 느껴졌거든요. 오늘도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초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20층 높이의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언제 봐도 압도적이에요. 반면 고향 태국의 건물들을 떠올리면 솔직히 그리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죠. 낮고 오래되고 기술적으로 뒤처진 건물들. 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왔다는 증거가 필요했나 봐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 모형들이 놓여 있습니다. 상하이 중심가의 50층 호텔, 베이징의 복합 쇼핑몰, 광저우의 컨벤션 센터, 모두 엄청난 규모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이죠. 이런 건물들을 설계할 때마다 나는 이런 거야. 진짜 건축은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가끔 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면 그들에게 내 프로젝트를 자랑했습니다. 와, 이건 내가 설계한 부분이야. 태국에선 상상도 못할 규모지. 라고 말하며 말이죠. 가족들은 항상 감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눈에 슬픔이 비쳤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 중국인 동료들과 함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나는 또다시 태국의 건축 환경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저 비용 문제 때문에 태국을 우리나라라고 말하면서도 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 명함을 꺼내 바라봅니다. 수린 타나왓, 선임 건축가, CCG 건축사무소. 이 명함 한 장이 내게는 세계적인 건축가로 가는 티켓 같았어요. 고향의 친구들이 아직 작은 설계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건설 현장을 뛰어다닐 때 나는 이미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에도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새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합니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밤은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성공했어. 내가 꿈꾸던 그 자리에 와 있어. 하루아침에 내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꿈 같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고층 빌딩 사이에서 국제적 건축가로 살던 내가 오늘은 짐을 챙기며 중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타나와 씨, 정말 유감입니다만 회사에서 더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인사과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위로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는 내 손이 떨렸어요. 벽에 걸린 설계 도면들, 책상 위 작은 건물 모형들, 동료들과 찍은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된 듯 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몇몇 중국인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역시 외국인은 언젠가 떠나는 존재라는 냉담함이 느껴졌으니까요.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 어디서나 들리는 태국어, 그리고 낮고 오래된 건물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반기고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덮쳐오는 뜨거운 열기가 마치 환영에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일하던 회사가 설계한 건물이 붕괴된 사고 소식이 나온 거예요. 중국 칭다오에서 쇼핑몰 붕괴, 20명 사망. 아나운서의 담담한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어요. 그 건물, 내가 설계팀에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화면에 무너진 건물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김 선배가 구조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던 날, 그의 염려를 비웃었던 내 모습,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울음소리.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건축을 공부했던 걸까요? 화려한 디자인, 높은 연봉, 명성, 아니면 정말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새벽녘,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이다. 왜 이 단순한 진리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요?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한 화려한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문 밖으로 어렴풋이 밝아오는 방콕의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은가? 무너진 자존감과 죄책감 속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은사님이었죠. 은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복구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건축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저 화려한 고층 건물이나 설계하던 사람인데. 하지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붕괴된 중국 쇼핑몰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어요. 결국 은사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태국 미얀마 국경으로 향하는 트럭 안은 흙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농촌 풍경은 중국에서 보던 초고층 빌딩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낮고 소박한 집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사찰들. 그 소박한 풍경이 오히려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경이 내 원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무너진 학교 건물, 병원, 주택들,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슬픔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모습, 의료진들이 임시 텐트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나를 보자마자 건축 전문가로서 임시 거처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내가 해본 설계라곤 호화로운 빌딩과 화려한 쇼핑몰 뿐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어린 소녀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눈물로 범벅된 얼굴, 먼지로 뒤덮인 교복,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 있어요. 소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완전히 붕괴된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달아졌어요. 건축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외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것을,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새 임시거처 설계에 몰두했어요. 석유 램프 하나에 의지한 채 간단한 구조,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외관에만 집중했던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머릿속엔 계속해서 소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임시 거처가 완성되었습니다. 햇살 아래 소박하지만 단단한 그 거처를 보며 이상하게도 중국에서 완성했던 어떤 초고층 빌딩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특히 그 소녀의 작은 미소를 볼 때 내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복구 작업 동안 나는 무너진 건물들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벽돌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왜 이 건물들이 무너졌는지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은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현지 건축가의 씁쓸한 고백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비용이죠. 내진 설계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중국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성을 타협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나와 이곳의 건축가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무너진 학교 잔해에서 발견된 교사의 시신은 내 영혼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건축가로서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부끄러웠어요. 방콕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진 건축을 배우기 위해 어디든 갈 것이라고. 더 이상 무엇을 지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지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리라고. 내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건축가로서의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배울 첫 장소는 내진 건축의 선진국, 일본이 될 것입니다.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직도 미얀마 국경에서 본 광경들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며 창밖으로 정연하게 늘어선 빌딩들이 보였어요. 정돈된 도시 풍경과 질서 있는 거리, 내진 건축의 선진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어요. 중국의 활기찬 소음과도 태국의 따뜻한 혼돈과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정확했죠. 마치 내게 여기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도쿄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며 내일부터 시작될 연수 생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니혼 내진 건축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외국인이 연수를 받기는 쉽지 않았어요. 은사님의 추천과 내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회였습니다. 첫날 아침 정확히 8시 59분에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9시 정각에 시작한다고 했으니 충분히 일찍 온 셈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일본인 연수생들이 이미 와 있었고 각자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던 건 나를 향한 의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타나와 씨, 일본어는 할 수 있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스즈키 교수의 첫 질문이었어요. 나는 부끄럽게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영어로만 소통 가능합니다. 그 순간 느껴진 시선들이 무거웠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준비가 덜 되어 있군이라는 판단이 교실 전체에 퍼지는 듯 했어요. 연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예상했지만 문화적 차이는 더 높은 벽이었어요. 일본인 기술자들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그리고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즉각적인 답변이 아닌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응답이 돌아왔죠.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결정, 설계 변경, 건설 과정까지 그 속도감이 마치 발전의 증거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일본은 달랐어요. 한 구조도면을 검토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쏟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느린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이래서 언제 건물을 완성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세 번째 주, 지진 시뮬레이션 실험실에서의 일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모형 건물을 진동대 위에 올려놓고 지진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이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설계한 모형과 기존 일본 표준 모형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모형은 처음에는 견고해 보였지만 진도 8 이상의 진동에서 무너졌어요. 반면 일본 표준 모형은 끄떡없이 버텼습니다. 그때 타카하시 선생님의 말이 내 귓가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건축에서 놀라움은 곧 재앙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 나는 얼마나 자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던가요? 얼마나 많은 결정을 시간이 없으니까 비용이 부족하니까라는 이유로 정당화했던가요? 연수 과정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일본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중함이었고 보수적인 태도는 완고함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연수 넷째 달, 나는 일본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도쿄의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정돈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 도시의 질서 속에는 내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지진 실험실은 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거대한 진동대 위에서 다양한 구조물들이 끊임없이 시험되었습니다. 기둥 하나, 벽체 하나에도 수십 번의 테스트가 이루어졌죠. 한 번은 너무 지루해 보여서 야마다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같은 실험을 이렇게 여러 번 하나요? 야마다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었어요. 천재는 없고 반복만이 남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단순한 격언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내 안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 나는 얼마나 자주 영감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했던가요? 그러나 여기 일본에서는 그런 것보다 꾸준함과 정확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스즈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내 작업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타나와 씨, 당신에게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나라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즈키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두꺼운 안개를 가르는 빗줄기 같았죠.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내진 설계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는 자신이 겪었던 고베 대지진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신의 건축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들려주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제가 설계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죠. 스즈키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중국에서 느꼈던 성취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의 분위기가 달라 보였어요. 일본인 연구원들의 시선이 더 이상 냉담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냉담한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6번째 달, 마침내 내 첫 독자적인 내진 설계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작은 학교 건물의 보강 계획이었어요. 설계를 시작하기 전 나는 그 건물이 들어설 지역의 지질, 과거 지진 기록,
주변 환경까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아마 이틀이면 끝냈을 작업이었지만 여기서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내내 미얀마에서 본 무너진 학교와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계산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심사 당일 내 설계를 발표하는 동안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끝나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타카하시 선생님이 처음으로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타나와 씨, 당신은 이제 진정한 건축가로 거듭나고 있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자부심? 아니면 안도감?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그것은 중국에서 느꼈던 우월감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견고한 무언가였습니다. 연수의 마지막 날, 스즈키 교수는 내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일본 전통 건축에 관한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교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건축은 겸손한 자에게만 그 비밀을 내어줍니다. 나는 그 책을 가슴에 안고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여정은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인천공항을 향해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도쿄와도 상하이와도 다른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한옥들이 공존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듯했죠. 한국내진기술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연수 경험 덕분에 한국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태국과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빠른 개발 속도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들이 많아 관심이 갔어요. 첫날, 김 박사가 나를 연구소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비록 일본보다 역사는 짧지만 실용적인 접근법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연구소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특히 대형 지진 시뮬레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연구 방식은 일본과는 또 달랐어요. 일본이 전통과 경험에 중점을 두었다면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모델링이 발달해 있었죠.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실제 지진이 오기 전에 가상으로 1000번의 지진을 경험합니다. 둘째 주, 나는 연구팀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물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진 보강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히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했죠. 나는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대형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중요한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보강 기술이 적용된 건물 모형을 시험하는 날이었죠. 모든 연구원들이 긴장한 가운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모형은 작은 진동에도 안정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진도가 높아지면서 나는 모형의 한쪽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내가 담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알려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미세한 망설임이 재앙이 되었죠. 모형의 한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실험실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연구원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누가 이 부분을 담당했죠? 김 박사의 질문에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구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때로는 내 의견이 무시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외국인이라는 벽을 실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했지만 그때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배우고 기여하고자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남아 문제가 된 설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어디서 실수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 이틀,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박사가 내 자리로 찾아왔어요. 타나와 씨, 아직도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담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내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재료의 특성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과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이런 종류의 강화 콘크리트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롭군요. 우리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타나와 씨, 당신의 경험이 우리 연구에 매우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더 연구해 볼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통해 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후 몇 개월간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지역 맞춤형 내진 시스템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준 셈이었어요. 연구팀은 점차 나의 태국 건축 경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전통 태국 건축 양식에 주목했습니다. 타나와 씨, 태국 전통 가옥의 이 유연한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박 연구원이 태국 전통 가옥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구조가 어떻게 지진에 대응하는지 생각해봤나요? 그의 질문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열대기후에 적합한 재료들, 유연한 연결구조, 그리고 가벼운 지붕. 이 모든 요소들이 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이었고, 이것들은 의외로 내진 설계의 기본 원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전통적 요소들을 현대기술과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연구실 한쪽에 태국 전통 가옥의 미니어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대나무, 목재, 야자 잎으로 만든 이 모형은 연구소의 화려한 장비들 속에서 이질적으로 보였지만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철저함과 한국에서 경험한 혁신적 접근법을 결합해 우리는 이 전통 구조에 현대적인 보강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날 모두가 긴장했어요. 이 간단한 구조가 정말 강한 지진을 견딜 수 있을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진도의 지진에도 견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기존의 복잡한 내진 구조보다 훨씬 저렴하고 시공이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개발 지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비용 효율성이 이렇게 높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건물 유형에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건물에 최적화된 버전을 개발했어요. 나는 미얀마에서 본 무너진 학교를 떠올리며 이 기술이 그곳에 적용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해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화려한 초고층 빌딩을 설계했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혁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건물이 사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내 손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어요. 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한 건축 잡지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자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3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중국에서의 우월감, 강제 출국의 충격, 미얀마에서의 깨달음, 일본과 한국에서의 배움.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린 타나와 씨,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짓는 첫 번째 건물은 무조건 한국산 구조기술을 기반으로 지을 겁니다. 그게 생명을 지키는 방식이니까요. 제 대답에 기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필 한국 기술인가요? 일본의 내진 기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물론 일본의 기술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더 적합해요. 비용 효율성과 현지 재료 활용 측면에서 더 실용적이죠. 무엇보다 태국의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조화를 이룬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태국에 돌아가 내진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모습, 젊은 건축가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설계한 건물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빌딩들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견고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국제적 엘리트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감 있는 건축가, 생명을 지키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면서 가방 속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받은 책들과 도면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지역 맞춤형 내진 시스템에 상세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건축가의 길은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임을 알았어요. 책임을 짓는 건축가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